함경북도 어느 해경구소에서 6명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보위조전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은 15년 넘게 연구소를 감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양은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자발적 사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도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숙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살아남았습니다. 6명 중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한 보위원이었습니다. 그는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리 순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처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충성스러운 보위원들을 제거해야 했을까요? 평양은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목숨을 걸고 탈출했을까요? 오늘은 북한 해경구소 보위조 집단 숙청의 유일한 생존자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진실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시작될 조사를 생각했습니다. 개별 면담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김철민 조장이 손전등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조장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죠. 저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조장은 1층을 지나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지하 계단 입구에서 저는 몸을 숨겼습니다. 창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장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철민 조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평양에서 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6명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조장 동무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철민 조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3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실험 실패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관련자는 모두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조장에게 건넸습니다. 보위조 전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조장은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단 조용히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장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거 명단이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첫 면담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조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창고를 나가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계단 뒤로 숨었습니다. 남자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창고 안에서 김철민 조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조장도 창고를 나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조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안에 파일 몇 개가 보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현장 처리 계획서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별로 처리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첫 번째는 남자보위원 리성철이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한 명이 동무였습니다. 제 이름은 나흘 후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뒤쪽에는 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개별 면담 후 지하 창고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놓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위조한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간신히 1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나흘 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기상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숙소 2층 여자보위원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연구소 담장과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감시당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남자 보위원 2명과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인사라도 나눴을 텐데 그날은 서로 눈길만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어젯밤 명단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보위조 6명이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배식대에서 옥수수밥과 된장국을 받아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동무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보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실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실험실과 자료 보관실이 있었습니다. 제 담당 구역은 3층 문서 검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검토하던 실험 보고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핵물질 농축 실험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날짜가 지난달 23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실험은 실패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실험 성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용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철민 조장이 검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련숙 동무는 오늘부터 2층 자료실 정리로 배치 변경입니다. 평소 담당이던 문서 검열에서 갑자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조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2층 자료실은 지하 창고 바로 위층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문서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높은 곳에 달려 있어서 밖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보위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킨 것 같았습니다. 문서함을 정리하며 오래된 보고서들을 꺼내봤습니다. 10년 전 실험 기록부터 최근 자료까지 모두 여기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창고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하 창고 입구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기술자 이성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저를 빈 실험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달 실험이 실패했을 때 연구원 3명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본 명단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성우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양은 실험 실패를 숨기려고 관련자를 모두 지우고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이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위험해지면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저는 종이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가 더 말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우는 재빨리 실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자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연구소 전체 방송이 울렸습니다. 보위조전 인원은 오후 5시에 본관 회의실로 집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시가 되자 본관 회의실 앞에 보위조 6명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철민 조장이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앉으시오. 저희는 일렬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쳐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실험 관련 보고서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위조는 이 문제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우리를 하나씩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개별 면담이 시작됩니다. 모두 대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보는 마지막 밤하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구소는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보위조 6명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명단의 첫 번째는 리성철 동무였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김철민 조장과 평양에서 온 남자들이 리성철 동무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리성철 동무가 나왔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긴급 호출입니다. 지하 창고로 가시죠. 리성철 동무는 대답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닫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리성철 동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리 계획서에 적혀 있던 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처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차례도 곧 올 것입니다. 새벽 5시쯤 복도에서 소란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른 보위원들도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리성철 동무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는 비어 있었고 개인 소지품들만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 명의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진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어젯밤 새벽에 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철민 조장이 계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리성철 동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면담 후 본인이 자진해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위조 5명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리성철 동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다시 방송이 울렸습니다. 한 명의 동무는 본관 회의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명의 동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련숙 동무, 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 명의 동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동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는 보위조 4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김철수 동무와 박영호 동무와 조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김철민 조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볼 일이 있다며 먼저 나갔습니다. 남은 3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영호 동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김철수 동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리성철 동무와 명희 동무가 그렇게 된 겁니까? 저도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리성철 동무와 한 명의 동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지하 창고에서 본 처리 계획서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전화번호를 만졌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자료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연구소 담장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위에는 가시철선이 감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반역자를 색출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체제를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체제에 의해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버려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문서함 앞에 서서 오래된 파일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청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제 제 이름도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자료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성훈이 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차례가 올 것입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경비병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탑에서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장 끝까지 가니 작은 배수로가 보였습니다. 연구소 폐수가 흘러나가는 통로였습니다. 철망이 쳐져 있었지만 아래쪽이 부식되어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먼저 밀어넣고 몸을 낮춰 기어갔습니다. 철망 모서리가 옷을 긁었지만 계속 전진했습니다. 배수로를 빠져나오니 산기슭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연구소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성훈이 준 전화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판을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성훈 동무가 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진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더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버스를 타고 청진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청진역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 부스를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도록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동쪽으로 30분쯤 걸으니 도로가 나왔습니다. 정류장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지금쯤 첫 점호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9시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버스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보안원 2명이 버스를 세웠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저도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안원이 버스에 올라타서 한 명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안원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진의 친척 집에 갑니다. 보안원은 신분증을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구석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저를 찾으러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성훈 동무 친구십니까? 남자가 신문을 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신문을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역을 나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낡은 여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2층 구석방으로 올라가니 이성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련숙 동무. 이성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연구소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성훈이 말했습니다. 오전에 련숙 동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전체 수색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 여기 계십시오. 내일 새벽에 국경 쪽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보위조 동무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지하 창고에서 본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리성철 동무와 한 명의 동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동료들도 순서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남아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이 동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중년 남자가 빵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빵을 조금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성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두만강까지는 이틀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구소의 남은 동료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동무와 박영호 동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중년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여관 뒷문으로 나가니 낡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훈과 중년 남자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트럭에 올랐습니다. 트럭 뒤편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상자 뒤에 숨으십시오. 검문소를 지나야 합니다. 저는 상자 사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훈도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원들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중년 남자가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발소리가 트럭 뒤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보안원이 상자 하나를 발로 툭 쳤습니다. 뭘 실었습니까? 중년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목재와 공구입니다. 서류 여기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안원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십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고 10분쯤 후에
중년 남자가 뒤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상자 사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이성훈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트럭은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2시간쯤 더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차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좁은 오솔길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을 따라 하루 정도 가면 국경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서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성훈이 물었습니다. 안내자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중년 남자가 작은 천 조각을 건넸습니다. 붉은 천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천 조각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트럭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산길에 순찰대가 돌 수도 있습니다. 트럭이 돌아서며 사라졌습니다. 저와 이성훈 2사람만 남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성훈이 말했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도 많았습니다. 나무 뿌리와 돌에 여러 번 발이 걸렸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이성훈이 멈춰 섰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우리는 큰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이성훈이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었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련숙동무. 이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이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련숙 동무를 도왔으니까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저였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숲속은 더웠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성훈이 손을 들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성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우리가 숨은 나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이성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었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성훈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국경 마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을 입구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몇 채 되지 않는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연구소에서 오신 분입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붉은 천 조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오늘 밤 국경을 넘습니다. 안내자는 우리를 마을 끝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밤 11시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국경 경비가 교대합니다. 저와 이성우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안내자가 물과 주먹밥 2개를 건넸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강을 건너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먹밥을 받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성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가 두만강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조국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안내자가 일어섰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곧 출발합니다. 저와 이성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내자가 검은 천을 2장 건넸습니다. 이걸 머리에 두르십시오. 어둠 속에서 눈에 덜 띕니다. 우리는 천을 머리에 둘렀습니다. 안내자가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내자는 마을을 벗어나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성훈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안내자가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우리를 제지했습니다. 앞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의 손전등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경비병이 바위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훈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내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다시 10분쯤 걸었을 때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안내자가 철조망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땅이 파여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이리로 기어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안내자가 먼저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멍은 좁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춰 기어갔습니다. 철조망 철사가 등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진했습니다. 구멍을 빠져나오니 강둑이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자가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고무보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이성훈이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안내자가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보트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이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안내자가 더 빠르게 노를 저었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저와 이성우는 보트 바닥에 몸을 낮췄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물에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안내자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보트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보트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조금 들어 앞을 봤습니다. 강 건너편 둑이 보였습니다. 거기가 중국이었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보트가 둑에 부딪혔습니다. 안내자가 먼저 내려 보트를 잡았습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저는 보트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성훈도 내렸습니다. 우리는 둑을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성훈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땅에서 보는 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5년을 바친 조국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동료도 모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안내자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여기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안내자는 우리를 작은 중국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마을 끝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안내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중년 중국인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집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자가 뜨거운 차를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몸 좀 녹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이성훈도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었습니다. 안내자가 중국인 여자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알아듣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자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정도 쉬십시오. 그 다음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데리러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면 연구소에서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 여자가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쉬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와 이성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성훈도 옆에 누웠습니다. 련숙동무, 정말 끝난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야 끝나는 겁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그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인 여자가 하루 3번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밥과 국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성우는 창문 틈으로 밖을 자주 내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두 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권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신분은 중국 동포로 위장합니다. 저와 이성우는 여권을 받았습니다.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검은색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공항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공항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시 여권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무언가 물어봤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중국어로 설명했습니다. 공안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출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세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이성훈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주스를 받아 마셨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남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김철수 동무와 박영호 동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입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우리를 특별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성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별도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성훈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15년을 바친 조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에 있는 국정원 시설로 향했습니다. 저와 이성우는 그곳에서 2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조사관들이 질문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생활부터 탈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보위조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사했습니다. 반역자를 찾아내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도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리성철 동무와 한명희 동무가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동무와 박영호 동무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위조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업무를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박년숙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박지혜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숙청 시스템을 알려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체 관계자가 환영했습니다.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강연은 작은 교회에서였습니다. 청중은 3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과거 북한 해경구소 보위조에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의 숙청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리성철 동무와 한명희 동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리 계획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했습니다. 학교에도 갔습니다. 교회에도 갔습니다. 시민단체에도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탈북민 상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나원에서 새로 온 탈북민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응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말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성훈과는 가끔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연구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동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련숙 동무, 아니 지혜 씨. 이성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증언하는 것이 그들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에 남았다면 저도 지금쯤 사라졌을 것입니다. 살아남았기에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리성철 동무와 한 명의 동무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진실을 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